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오늘은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절기상 소서인데요. 네. 이미 진작부터 무더위가 시작돼서 이제는 어딜 가면 이 더위를 피할 수 있을까 하면서 휴가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벌써 여름휴가를 다녀온 분들도 제 주변에 꽤 계시더라고요. 왜 7월 말에서 8월 초가 여름휴가 절정이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약간 피해서 조금 더 빨리 여행을 떠나는 이른바 얼리 휴가족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요. 저렴한 비용으로 떠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여름휴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가슴이 콩깍콩깍 뛰면서 설레거든요. 아, 여름휴가 계획 두 분은 세우셨나요? 저는 얼리 휴가족에 속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왜냐면 좀 피크타임을 좀 피해서 지난주에 벌써 휴가를 벌써. 다녀왔거든요. 부지런하시네요. 얼리 휴가족 맞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떠나보니까 좋은 게 비용도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고 그리고 북적거리지 않으니까 너무 여유 있게 다녀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좀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좀 북적북적하고 좀 핫플이다 이런 데 좀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좀 조용한 여행이 좋더라고요. 네. 젊은 사람들하고 비교당하기 싫으니까 그냥 조용한 데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콕 찌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휴가라는 게 좋죠. 근데 갔다 오면 몸도 피곤하고 그때 쓴 돈 때문에 마음도 무겁고 예. 그래서 저는 원래 휴가를 이렇게 보낼까? 어떻게? 휴가는 가기 전이 더 좋잖아요. 마음 그럼요. 설레고 계획 짤 때 그죠? 그래서 그 기분만 느끼고 다음 계획을 또 짜는 거죠. 가진 않아. 안 가요? 그러면 안 되나? 언제 가요? 계속 계획만 세우시는 거예요. 계획만. 그러려니 참 가족들이 가만 놔두질 않을 것 같고 우리 인류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뭐 먹을까? 어디 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또 고민 시작해요. 어딜 가는 게 좋아요? 어디 가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고민하는 때가 가장 좋은 때인데 맞습니다. 아무튼 이미 여름 휴가 다녀온 분들도 계시고 김쌤처럼 어딜 갈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무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숲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그냥 평범한 숲 여행이 아니고요. 숲을 만나면 삶을 사랑하게 된다는 아주 특별한 여행입니다. 우리를 그 여행으로 안내해줄 분을 모셔봤는데요. 어서 나와주시죠.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네. 우리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충북 괴산 여우숲 공간의 설립자이자 거기 있는 숲학교 오래된 미래의 교장 김용규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용규 교장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교장 선생님을 스튜디오에 모셨더니 마치 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은 또 설렘이 있는데요. 여우숲 학교 이름이 특별합니다. 어떤 학교인가요? 네, 그 여우를 기다리는 숲이라고 하는 뜻으로 오. 지은 멸종한 동물을 기다리고 있는 숲이고요. 예. 그 안에 어른들을 위한 학교도 있고 네. 또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기업에서 오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오시기도 하는데요. 네. 저희가 정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매월 첫째 토요일에 전국의 위대한 인문학자, 인문주의자들을 초청해서 네. 특강을 듣고 이튿날은 저와 함께 충북 괴산의 아름다운 계곡, 숲을 함께 걷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우숲 학교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군요. 혹시 여우숲 학교 방학도 있습니까? 늘 뭐 방학입니다. 그 사람들이 올 때만 개학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우를 기다리는 학교라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를 기다리는 학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소개를 듣고 나니까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유명한 CEO에서 갑자기 숲으로 들어가셨다고 들었거든요. 얼마나 되신 건가요? 숲에 가신지는? 숲으로 떠나온 지 한 2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여 년 전에 숲으로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계기가 있으셨겠죠? 예. 서울에서 벤처기업 CEO로 한 7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네. 그전엔 금융회사에 좀 있었고 이동통신회사에도 잠깐 있었습니다. 네. CEO로 산다는 게 제 옷이 아닌 느낌이 차츰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좀 있었고 그때마다 주말이면 서울의 술학산이라고 하는 의정부와 인접해 있는 예. 화강암 덩어리에 산이 있어요. 네. 거기를 오르는 게 위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위를 뚫고 자라고 있는 소나무 한 그루를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정말요? 그럼요. 오, 산을 훌륭하시다. 또 좋아하시는군요. 안목이 있으시네. 오. 보통 사람에겐 그런 게 잘 안 안 들어오거든요. 보여요? 네. 우리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그냥 나무다 이러고 지나가는데 네. 바위를 나무가 뚫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네. 저 나무처럼 바위를 뚫을 수 있는 비법을 내가 익힐 수만 있다면 내 마음대로 되는 세계 하나를 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숫자가 들어가는 모든 책을 한 3년 동안 읽었습니다. 예. 네. 그러다가 그 비법을 알게 되고 바위 뚫는 비결만이 아니라 숲에 인간이 겪고 있는 웬만한 고민과 문제들이 그 답이 숲에 다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죠. 이 사실을 세상에 좀 나누며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 절망으로부터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여우숲이라 이름 짓고 숲학교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아침마당 대구도 찾아와 주신 거고요. 예. 아니 나무는 바위를 뚫었지만 우리 그 교장 선생님은 그 힘든 경쟁 사회를 뚫고 내려가 뿌리를 박았던 일터와 지역을 벗어나는데 분명한 이유는 있었어요, 그렇죠? 나는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족들은 특히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거나 그러게요. 했으면 여보 그 옷 자기 거 아니야 이렇게 말리지 않았을까요? 예, 뭐 아내 이야기도 아내 이야기지만 네. 우리 어머니께서 제 형이 3살 많은데 예.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예. 저보다 8년 먼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나. 뒤이어 8년 뒤에 제가 숲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리자. 아유, 형제가 다. 예, 그렇죠. 한 어머니께서 명의 아들이. 그렇죠. 네. 2명의 아들, 예. 딸 셋의 아들 둘인데 예. 아들 둘이 전부 그 도시를 버리고 숲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첫째가 그만뒀을 때는 어머니가 머리띠를 하고 누우셨어요. 알아 누우셨어요. 네, 상처가 아주 크셨어요, 실망에. 네. 제가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아휴, 내가 조상 묘자리를 잘못 썼나 어떻게 집안이 이렇게 되냐 이렇게 예, 가슴 아파하셨죠. 예. 예. 뭐 둘째는 그 정도로 그냥 끝내시는구나. 눕지는 않으시는구나. 끼는 이제 두르지 네, 않으신 네, 걸로. 네. 그래서 아이 차별이 좀 있으시구나 하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아내는 3년 동안 제가 설득을 해요. 실패했습니다. 예. 회유했어요. 살살 꼬셨죠. 예. 전국의 수목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갔다 오면 조금 마음이 동하는 듯하다가 친구들 만나고 들어오면 또 생각이 매우 굳어져서 그렇죠. 강경해지고 다시. 강경해지고 네. 그래서 마지막에 겁박했습니다. 뭐라고 겁박을 했을지가 궁금하실 텐데 네. 뭐를 상상하든 그 네. 겁박은 틀렸습니다. 예. 미리 말씀드리지만 네. 네. 그리고 시간이 짧아 제가 그거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예. 아주 예리한 겁박 끝에 예. 아내는 조건부 승인합니다. 하는 꼬라지 마서 따라 들어갈게. 어머나. 조건부 승인. 3년의 시간을 달라. 그러면 내가 새로운 삶으로 나를 증명하겠다. 오. 이러고 제가 숲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전기를 끌어오고 집을 짓고 학교를 열었죠. 네. 네, 오늘은 저희 모두가 숲학교의 학생이 되어서요.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숙제를 잘 풀 수 있는 특별한 숲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김용기 교장 선생님의 강의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예, 숲을 만나다 삶을 사랑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한 50여 분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공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담아왔거든요. 와. 좋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감탄이 넘쳐요. 어. 그렇죠. 감탄이 사라진 삶은 시드는 삶이라고 저는 단언해요. 아이들은 감탄이 넘치죠. 예. 어른들은 별로 감탄하지 않죠. 돈은 누가 더 많죠? 어른들이요. 네, 공부는 누가 더 했어요? 어른들. 참 신기한 일이에요. 네, 제가 이 그림을 보고 감탄하시는 분들은 살아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집을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진짜요? 네, 그림이 보일 텐데, 네, 제가 직접 지은 모습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저 네. 위에 앉아 계신 앉아 있는 분이 사람이 접니다. 교장 선생님이세요? 예, 예. 어. 이런 그림을 보고 감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건축을 전공했을까? 이런 분석질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죠. 저는 저 공간에 들어가서 글을 쓰며 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쓴 한 4권 정도 책이 있는데 그중에 네. 도서관이나 또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책 3권을 뽑아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우숲이라는 공간을 열었다고 했죠. 그 공간을
보여드리면 숲학교 교실과 숙소가 있는 공간입니다. 이건 직접 지으신 건 아니시죠? 네, 저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지은 공간이고요. 네. 여기에다가 68년, 지금은 70년이 넘은 종이 하나 매달려 있는데 학교종. 그 종을 제가 직접 치면서 스스로 교장입니다. 어디 뭐 교육부의 인정을 받은 교장은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 책에서도 그렇고 대중 강연에서도 그렇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사냐면 좋은 삶이 어디 있지?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며 삽니다. 인문학 강의를 숲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론만 좀 이야기하자면 좋은 삶을 살려면 딱 두 가지의 능력이 인생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어떤 능력이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공감 능력. 공감 능력. 네. 예, 뭐 그냥 사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는, 네. 따뜻하게 사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 김 쌤은 딱 두 가지만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 내 아이가 어떤 능력을 갖길 바랍니까? 일단 그 가치 있는 거를 남들보다 좀 미리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요쪽으로 요쪽이라고 하시는데. 미리 알아보는. 전문가입니다. 저희 여기에서 예, 네, 요거 전문가. 돈이 많으면 결국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삶을 감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여럿 봤어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타인을 연민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돈이 많은데 타인을 연민을 못해요. 이 두 가지를 추상화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건 부자가 아니어도 돼요. 가난할 땐 가난 속의 리듬으로 살면 되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그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보다 훨씬 삶을 더 잘 감당하고 사셨던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일제 강점기도 겪으셨고 그리고 한국 전쟁도 겪었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압제라고 하는 시간을 모두 지혜롭게 통과해내셨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 다들 풍요 속에 웬만하면 살지 않습니까? 그 시절 비해서. 그런데 삶을 감당하는 능력은 예전만 못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능력을 찾자면 어떤 걸까요? 만족할 수 있는 능력? 오. 맞습니까? 네, 그걸 조금 더 추상화하면 네. 만족한다기보다 감사일까요? 훌륭합니다. 이따가 강의와 연결해 보면 이제 전체가 연결될 텐데 저는 그 모든 것의 최정점의 추상화를 이렇게 잡아냈어요. 삶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만이 아닌 나 아닌 존재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만 갖추면 넉넉히 좋은 삶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로 하고 다닙니다. 돈이 많은데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를 바꾸고 고쳐보고 하려고 하죠. 돈이 많은데 또는 배운 게 많은데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은 끝없이 지식을 채우려고만 합니다. 무학의 문맹이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보다 훨씬 거뜬히 삶을 감당하셨고 저보다 훨씬 당신과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셨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숲을 통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 얘기에 거의 결론에 해당하는 얘기다. 그걸 먼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도 숲으로부터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숲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숲에 대한 관점이 어느 수준인가 한번 레벨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테스트. 첫째, 저기 화면에 보이는 풀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저 지금 모르겠어요. 민들레? 민들레 닮았는데? 민들레 닮았는데 쓴바기? 쓴바기. 네, 이 생태적 지식 아주 형편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레벨 완전히. 저거 냉이에요. 내기예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대부분 아셨을 거예요. 저 냉이거든요. 어머나, 마트에서 자. 많이 봤는데. 마트에서 저렇게 안 생겼는데. 그렇게 안 생겼죠. 예, 저렇게 안 생겼으니까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냉이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습니까? 된장찌개요. 오, 된장찌개. 또요? 냉이와 함께 또 달래가 생각나죠. 아, 냉이랑 달래. 쓴바기.
쓴바귀. 봄이 생각나고. 아, 훌륭합니다. 예, 향기 좀 있으면 나올 건데 어. 제가 시간이 짧아 기다릴 수가 없네요. 네. 냉이 하면 꽃을 떠올리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 물론 저 냉이는 눈 밝으신 분들은 그냥 냉이는 아니죠. 저건 황새냉이에요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냉이가 꽃 핀다는 사실을 오늘 심지어 처음 알았을 것 같은데요. 꽃 피기 아니에요? 전에 따먹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네, 캐 먹는 거죠. 네, 냉이도 꽃을 피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냉이는 우리가 언제 캐러 가죠? 봄에요. 봄 중에 어떤 봄? 뭐 한 2월 네, 좀. 아주 이른 봄. 네. 밤에는 영하로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냉이는 싹을 언제 틔워뒀을까? 2월에 냉이를 캔다는 얘기는 네. 그 녀석이 싹을 언제 틔웠을 것 같아요? 겨우네. 겨울. 눈을 뚫고 그러면 튀우는 건가요? 눈을 뚫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네. 유추하는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암기하고 유추하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거 다 머리로 하는 일이거든요.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게 이 머리를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이렇게 좀 요구받았어요. 근데 한번 우리의 삶을 염전이라고 한번 상상해봐요. 우리 삶이 염전이다. 바닷물을 가두고 그 귀한 썰애질을 해서 알갱이를 구하죠. 그게 뭐죠? 소금. 소금. 훌륭합니다. 우리 삶이 염전이라면 우리 삶도 살고 살아 썰애질이 끝나면 우리 삶의 마지막에 소금처럼 남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증발할 거 다 증발하고 휘발할 거 다 휘발하고 소금처럼 우리 삶에 남을 수 있는 건 그건 뭘까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그걸 남기려고 살 거 아니에요. 추억인가? 훌륭해요. 훌륭해요. 맞습니다. 그걸 좀 더 포괄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기억이죠. 추억은 기억의 세 종류 중에 하나예요. 네. 뭐냐면 아름다운 기억이죠. 다른 기억은 뭐냐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억이 뭐가 있냐면 덤덤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덤덤한 기억이 뭔지 제가 바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십자군 전쟁과 르네상스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고요. 네, 표정 보셨죠? 이게 전부 덤덤한 덤덤함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당혹스러운. 휘발하고 증발하는 기억이에요. 예. 그 학교에서 그토록 공부한 것들은 우리 삶에 소금처럼 남지 않는다. 예. 오히려 뭐가 남냐면 김쌤은 이런 단어에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장면이 떠오르면 한번 난 이런 거 떠올라. 손 들어보세요. 누구나. 원두막. 수박. 원두막은 수박이죠. 원두막 수박. 예, 뭐 내가 몸으로 경험한 기억들. 예. 불합격. 대학? 불합격의 장면이 없나 봐요. 단박에 아나운서 시험 되고 막 다 그러셨나 봐요. 손 네, 손 들어요. 들으라고. 있죠, 당연히. 그날 기억이 있어요. 예. 예. 그 막차. 막차 네, 있어요. 있죠. 네. 있어요. 십자군 있습니다. 전쟁. 아 없어요. 보세요. 우리 삶의 소금처럼 남는 기억은 전부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이뤄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좋은 삶은 몸으로 경험해낸 아름다운 삶의 기억이 더 많은 것. 이게 좋은 삶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냉이를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겨울 이렇게 추정하지 않아요. 네. 저 찍어서 보여드린 이 사진은 제가 10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 이미 냉이는 뿌리 잎을 틔워놓습니다. 그리고 서리를 기다리죠. 그 서리 다 견디고 눈보라 다 견디고 그리고 이른 봄에 누구보다 먼저 꽃을 피우는 생명입니다. 그럼 냉이는 왜 지난 가을에 싹을 틔워야만 하는 건가요? 이른 봄에 싹을 틔우면 춥지 않을 텐데요.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사진을 보시면 이 녀석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중간에 이 녀석들이 냉이의 열매입니다. 네. 예. 열매, 약간 예. 나비 모양, 헛 모양 이렇죠. 네. 그런데 이 가운데 보면 냉이가 열매를 다 맺어놓은 이 녀석과 키가 같은 풀이 있어요. 네. 이 녀석과 비슷한 풀들이 뭐가 있냐면 개망초, 망초, 서나물, 주홍서나물, 제 키보다 높게 자라는 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냉이는 여기 아름다운 이 꽃꽂이가 있는데요. 이 꽃꽂이의 크기보다도 훨씬 작죠. 네. 키 큰 풀들이 올라오면 얘들이 광합성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지난 가을에 싹을 틔워놓고 누구보다 먼저 총알처럼 튀어올라서 일찌감치 꽃을 피워야만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냉이를 보면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신 내용 다 들어있죠? 된장국, 몸에 좋아, 향기가 나, 봄이 있어. 뭐 우리 짜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냉이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아, 냉이가 건너낸 겨울의 시간. 얼마나 참아내기 어려웠을까? 서럽진 않았을까? 참으로 대견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냉이를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숲을 바라보는 눈은 지금까지는 이름이 뭐다, 어디에 쓴다, 와 예쁘다, 그거 때로 심으면 돈 좀 되냐? 그거 먹으면 어디 좋으냐? 와 피톤치드가 많아서 몸에 좋단다. 이 정도가 우리가 숲을 바라보는 대개의 시선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냐면 조금 더 깊숙한 시선을 가지고 한 생명으로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삶의 숙제를 가지고 있는 그 생명으로 생명을, 숲의 식물을, 생명체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눈을 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을 가지면요, 냉이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다른 것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밥하면 떠오르는 말 얘기하면 아까 뭐 민들레 막 종류로 밥하면 상이지, 젓가락이지 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은 에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엄마? 밥하니까 엄마가 떠오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은 밥하면 감사가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밥을 에너지 덩어리로 보는 사람과 그 속에서 가족과 감사를 떠올릴 수 있는 삶은 완전히 다르죠. 삶에 4가지 차원이 있다고 저는 정리하고 주장하는데요. 첫째가 생존이라고 살아남기 위한 삶을 사는 차원입니다. 이 사람들의 감정 상태는 주로 어떠냐면 승리감에 빠지거나 패배감, 열등감 또는 우월감. 때로 이 사람들은 누구에 대해 원망도 많이 하고 적대감도 강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으려면 이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찌꺼기처럼 우리를 지탱하니까요. 삶에 또 한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만하게 살아보는 겁니다.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은 노을을 보다가, 예술 작품을 보다가, 아름다운 정원을 보다가 안도하고 심미적 쾌감을 느끼죠. 여행을 떠나고요. 그런데 이 충만한 삶의 차원에만 머물면 이건 조건부입니다. 여행이 없어지면, 또 미술관을 갈 수 없다면, 뮤지컬을 볼 수 없다면 내 삶은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죠. 삶의 한 차원 더 들어가면 숭고하게 살아볼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숭고하다라는 것은 제가 꽃처럼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꽃은 누굴 위해 피냐? 자기 자신을 위해 피거든요. 그런데 피었다 하면 누군가를 돕죠. 벌, 나비, 나방, 온갖 종류의 벌레들을 돕습니다. 이걸 전 숭고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마음과 정신은 주로 자비심과 정신적 희열이 있습니다. 삶의 또 하나의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 넘어 초월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연과 내가, 나 아닌 존재, 즉 다른 생명과 내가 하나로 깊게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챈 사람들이죠. 이들에게는 탐욕과 어리석음, 분노 이런 것들이 거의 소멸한 깨달음에 이른 분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에겐 정신적 희열을 넘어서서 영적 희열이 있습니다. 숲을 깊게 만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나머지 우리가 여기에 주로 머물고 있는 삶의 차원을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기대가 좀 되시죠? 좋아요. 그런데 숲을 이해하려면, 생명을 이해하려면 먼저 깨달으셔야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삶을 구성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 뒷면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죠. 어떠세요? 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추한 사람입니까? 때로는 아름답기도 하고 때로는 추하기도 하죠. 훌륭합니다. 나는 금욕적인 사람입니까? 음란한 사람입니까? 좀 웃음이 났죠? 때로는 금욕적이고 때로는 음란한 사람. 아, 훌륭합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예. 훌륭합니다.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고 계신 겁니까? 오늘 하루 죽어가는 겁니까? 살고 있는 거죠.
역시 차원을 좀 높이니까 사는 쪽을 선택하네요. 오늘 하루 사는 겁니까? 오늘 하루 죽어가는 겁니까? 버티고 하는 거죠. 버텨가는 겁니까? 생존 차원에 머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루 살면 기어코 하루 죽는 겁니다. 맞잖아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죠. 사랑은 설레는 겁니까? 아픈 겁니까? 둘 다죠. 훌륭합니다. 난 사랑에 아픈 적이 없다. 여태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전 얘기합니다. 사랑은 필연적으로 설레고 필연적으로 아픕니다. 왜 우리가 사랑에 발 걸려 넘어지죠? 내 사랑에 아픔이 있어서 천만에요. 내 사랑엔 아픔이 없길 바래서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젊습니까? 늙었습니까? 우리는 젊고 또한 늙어 있습니다. 네. 늘 그것이 붙어 있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설레는 거? 아픈 거? 둘 다 좋은 거죠. 훌륭합니다. 그게 도깨비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오, 날이 흐려서, 날이 좋아서. 날이 좋아서, 네. 모든 날이 좋았다. 그게 바로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겁니다. 일자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림이. 원래 그림은 저렇게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한쪽에 빛이 있다면 그 뒷면에 그림자가 있다네. 모태솔로였던 적이 있죠? 있었겠죠. 네, 태어났을 그러다 때. 어떤 놈이 찾아와 내 손을 잡았죠? 그때 감각적 경험이 지금 장면으로 떠올라요? 저는 기억해요. 왼손을 잡혔나요? 오른손을 잡혔나요? 어느 손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처음 손을 잡혔는데 기억을 못해요? 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녀의 왼손을 잡았습니다. 네. 어떻게 아냐고요? 전 일관되게 모든 여인의 손을 오른손으로 잡아왔습니다. 일관성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일관성. 네. 그때 모태솔로의 이 몸에 땀이 그냥 배어나오고 솜털이 솟구치고 심장이 그냥 두근두근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빛 하나 생긴 겁니다. 이 쓸쓸함 속에. 그 녀석의 작업의 기술은 거기서 멈췄나요? 아니죠. 김쌤의 작업의 기술은 여행을 가자고. 꼬드기죠. 네, 여행 가기 전에 일단 입을 맞췄을 겁니다. 빛이 커지죠. 네. 이제 온통 그 여인 그 남자 생각뿐이죠. 그리고 여행을 갔겠죠. 찬란한 밤을 보냈겠죠. 그리고 빛은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한시도 떨어져 살고 싶지 않아 둘은 결혼했고 예. 그리고 깨소금을 볶았습니다. 얼마만이었습니까? 그 인간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림자가 싹을 틔운 게요. 그리고 이제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며. 이것이 우주와 만물을 구성하는 원리입니다. 한쪽 면에 그림자 있다면 일음, 반대쪽엔 일양, 빛이 있다네. 그것을 길이라 한다네. 이게 주역 개사전의 문장입니다.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바라볼 겁니다. 생명은 또 하나 핵심적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자기를 완성할 힘이 이미 씨앗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화면에 씨앗을 보십시오. 저 안에 이파리와 뿌리가 이미 다 접혀 있습니다. 이걸 못 믿겠다면 여러분이 걸어온 통로를 보십시오. 과정을. 여러분 걷는 거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은 하늘을 향해 눕혀놓으면 반드시 뒤집습니다. 기고, 엉거주춤, 그러다가 일어서고, 그러다가 걷습니다. 그러다가 가르친 적 없는데 질문을 시작합니다. 첫 질문은 기어코 뭐냐, what이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가르친 적이 없는데 한 번 더 질적 차원을 달리하는 질문을 합니다. 왜? 왜? 그러다가 중학생쯤 되면 질문을 한 번 더 질적 전환합니다. 왜? 왜? 뭐. 이건 왜, 뭐, what, why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for what,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뭘 위해서 철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은 이 프로그램을 아예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인간은 인간다워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들이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헤아리지 못하니까 생명이 작동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인류 역시 그랬습니다. 인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것, 하루를 연명하는 것이 전부인 짐승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자나 맹자가 말한 인간에게는 내 새끼가 아닌 다른 새끼를 염려하고
내 아픔만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도 염려하는 인간의 마음이 생성되어 있죠. 짐승에서 인간의 길을 걸어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문입니다.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려낸 무늬를 말합니다. 나무가 그려내는 삶의 무늬는 나이테고 사람이 그려온 무늬는 인문입니다. 어떤 무늬를 그려왔냐면 짐승으로부터 사람이 되는 과정. 이걸 우리가 그려온 겁니다. 공동체에게도 접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나대지 또는 황무지입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묵정밭을 가서 관찰해 보신 분들은 알 건데 이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의 황무지에 가만 내버려 두면 시간이 흐르면서 기어코 숲으로 이렇게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한 해살이 풀, 두 해살이 풀, 여러 해살이 풀 정도가 살다가 이제 소나무류 같은 빛을 좋아하는 생명들이 들어옵니다. 여기다가 씨앗 안에 모든 프로그램이 접혀 있다고 했죠. 산삼의 씨앗을 여기다가 뿌려놓으면 발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산삼의 씨앗을 이쯤에 뿌려놓으면 황무지에다가 산삼의 씨앗을 던져놓으면 발화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된다? 안 된다? 산에서 자라는 곳이 산삼이니까. 훌륭합니다. 네. 아까 씨앗 안에 모든 완성할 힘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아무 때나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완성할 수 있는 조건일 때 터져 나옵니다. 버드나무는 1번 산정상, 2번 물가. 어디에서 발화할까요? 물가? 훌륭합니다. 민들레는 1번 열린 벌판, 2번 깊숙한 숲. 열린 벌판. 훌륭합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을 우리의 고전의 사유에서는 이걸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뭐가 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아무도 누가 그리 되라 한 적이 없는데 숲을 이뤄가는 이것을 뭐라 불렀냐면 리라고 불렀어요. 리. 이과 출신? 문과 이과 중에? 없군요. 이과의 그 리가 이겁니다. 리라고 하는 말은 진리, 순리, 도리, 섭리, 생리, 물리, 지리, 수리, 심리. 심지어 리가 아닌 걸 뭐라고 할까요? 비리. 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불사연이연. 그러라고 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됐다. 누가 숲이 되라 했고 누가 아이더러 걸으라 했나. 누가 아이더러 질문하라 했나. 누가 씨앗더러 싹트라 했나. 그러라고 시킨 적 없지만 자동으로 프로그램돼 있어서 터져 나오죠. 그런데 아무데나 터져 나오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버드나무는 물 가장자리에서 싹을 틔우고요. 민들레는 빛이 많은 자리에서 싹을 틔웁니다. 그것을 우리 사서 중에 하나인 중용에서는 1장 1절에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뒀습니다. 하늘이 내린 명이 있으니 그것을 성이라고 말한다. 성은 하늘이 내린 것이다. 민들레에게는 민들레의 성을, 냉이에게는 냉이의 성을, 인간에게는 인간성을, 우리 각자에게는 개성을, 엄마에게는 모성을. 이 성을 따라 사는 것을 그의 길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제가 숲으로 들어간 이유는 제 성을 알아챈 거죠. 저는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알아채니까 숲으로 들어가서 삶이 어땠겠어요? 좋았죠. 좋은데 고생은 아주 바가지로 했겠죠. 네. 그런데 아까 이 그림을 깨달아서 찬란함이 있다면 그 뒷면에 그림자가 있다네. 이걸 와락 껴안으면서 저는 그 삶이 제일 좋았어요. 혼자 집을 지을 때 맨손으로 그 돌들을 옮겨서 기초를 쌓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육체 노동을 제가 하면서 심지어는 이 손가락이 펴지지 않아서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면 20분 동안 눈도 못 뜬 채로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한 20분 동안 펴야만 했어요. 그런데 한 20여 년 전 일이지만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 가장 기쁘고 좋았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성을 따라 사는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아이들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따라 살면 그래서 기쁠 겁니다. 모두가 무슨 대학에 무슨 과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억압 속에만 살지 않아도 아이들은 훨씬 좋을 겁니다. 버드나무는 물가에서만 삽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 눈을 가지고 생명을 바라보면
각자의 성을 따라서 사는 녀석들이 물가에는 버드나무 있고 갈대 있고 뭐 달뿌리 풀 있고 물 좋아하는 애들끼리 또 뭉쳐 살거든요. 그 안에서 필연적으로 경쟁이 발생합니다. 아까 깊숙한 숲에는 양분이 많겠죠. 양분이 많은 숲에서는 어떻겠어요? 양분 많은 숲은 모두가 좋아할 것 같죠. 부잣집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경쟁이 심하죠. 왜냐하면 위에 큰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은 그 놓인 자리가 주는 저 태극의 문제 때문에 어떤 건 넘치고 어떤 건 모자라도록 태어나져 있어요. 다시 말해 민들레는 빛은 넘치지만 양분이 모자라는 땅에 태어납니다. 반대로 산삼 같은 애들은 양분이 넘치지만 빛이 모자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숙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숙제를 어떻게 푸는가를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녀석인지 이름 혹시 아시는 분? 역시 생태 감수성이 훌륭합니다. 보긴 봤는데. 네, 이 녀석이 지금 꽃을 피웠죠? 네. 여기 보면 꽃이 보이시죠? 네. 오동나무입니다. 아, 오동나무. 오동나무가 꽃을 피우면 옛 어른들은 여름이다라고 봤습니다. 오동나무는 여름꽃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나무들은 여름에 피는 꽃들은 꽃부터 피우지 않습니다. 이파리부터 내죠. 그런데 이 녀석 보시면 지금 꽃부터 피웠죠. 네. 왜 그럴까요? 오동나무 잎이 얼마나인지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맞습니다. 잎다리 크죠? 예, 여기 지금 뒤에 있는 저 식물 잎보다도 훨씬 크거든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동나무가 잎이 그렇게 크면 뒤에도 여름이라서 잎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다른 나무들에 자기 잎마저 그렇게 크면 자기 꽃을 드러낼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꽃부터 피우는 겁니다. 네. 놀랍죠? 네. 오동나무는 어느 자리에 태어나냐면 성이 태어나는 자리는 다 성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네. 얘는 양분도 많고 빛도 많아야 되는 녀석입니다. 그런 자리가 숲에 어디 있을까요? 안쪽은 양분은 많지만 그늘이고 바깥쪽은 중간쯤이겠네요. 중간 훌륭합니다. 이게 숲이라면 네. 이게 숲이면 이쪽은 숲 바깥이고 요 경계지대에 태어나는 녀석이 오동나무입니다. 그러면 양분도 많이 받고 빛도 많이 받고 그래서 욕심이 좀 있는 녀석이죠. 그럼 이 자리에 태어나면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은 이 빈자리를 그냥 두겠습니까?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강아지 풀처럼 이렇게 뻗어나가려고 할까요? 뻗어나가려고 하죠. 오동나무는 예전에 딸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었어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게 너무 도시적이네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께서 어릴 때 그러셨어요. 이웃에서 딸을 낳았다 누가. 그래서 오동나무 한 그루 선물해야겠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초등학생인 제가. 아버지 오동나무를 왜요? 오동나무는 빨리 커가지고 그걸 장롱을 만들어서 시집을 보내. 그래서 오동나무를 선물로 주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속으로 개뻥 치고 계시네. 요즘 애들 말로.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빨리 커요? 나무가 언제 그렇게 커가지고 그걸 장롱을 만든단 말이야. 이 생각을.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에 숲을 깊게 들여다보다가 오동나무가 정말 빨리 크는 나무인 걸 알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사람 일부러 한 분 배치돼 네. 있고 요게 지금 1년 자라고 요게 2년 차예요. 이렇게 빨리 자라요? 3년 정도 되면 3층 옥상 높이까지 자랍니다. 아파트 3층 옥상 높이. 우와. 이파리가 어느 정도로 크냐면 이렇게 넓죠. 우산 같아요. 네. 웬만한 사람 얼굴 양산. 웬만한 사람 얼굴 한 3개에서 5 얼굴 정도가 가려지죠. 우와. 예전에 비 올 때 아마 시청자 여러분 중에 연세 있으신 분들은 토란잎이나 오동나무 잎을 가지고 우산을 급한 비를 피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왜 이렇게 이파리가 커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경에 태어나죠. 여기도 보시면 숲 안쪽이고 여기가 이쪽이 숲 바깥쪽이에요. 경계에 태어났죠. 이 안에서 넘어오는 나무들로부터 그늘이 들면 오동나무는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빠르게 자라 올라가면서 하늘을 점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기 위해서는 너른 잎을 만들어야 되고 심지어는 줄기조차도 엽록소를 배치해서
광합성을 줄기도 같이 합니다. 빨리 자라고 싶은 욕망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동나무는 빛을 마음껏 누리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동나무가 감당해야 될 숙제는 뭘까요? 숙제가 있다고 했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단함이 없어질까요? 아, 단단함. 네. 그렇죠. 좀 이 녀석이 좀 가벼운 나무입니다. 네. 그런데 그건 숙제를 푸는 과정 때문에 오히려 가벼워진 겁니다. 네. 아프는 과정. 네. 풀어야 될 숙제. 오동나무가 풀어야 될 숙제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너른 잎을 가지고 지금 장마철이죠. 네. 장마 지나고 나면 또 뭐가 찾아오죠? 태풍. 몇 개의 태풍을 건너야 됩니다. 숲의 최전방에서 저렇게 너른 잎을 가지고 바람을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많이 휘청이죠. 부러지겠죠. 네. 오동나무가 그 바람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찾아낸 지혜가 있습니다. 휘어지나 봐요. 오동나무가 속을 비워서 비어 있네요. 흔들리기 위해서입니다. 전봇대의 안쪽에 구멍이 비어 있는 거 아세요? 네. 전봇대조차 이 약간의 움직임을 허용하기 위해서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여기가 한 1년 정도 되는 그 나이테의 모습인데 절반 정도의 구멍을 만들어 놓고 바람이 불면 바람에 맞춰 일렁여 주려고 하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냈죠. 여름꽃 중에 하나, 여기에도 지금 이 꽃꽂이를 하신 분이 정말 놀라우신데 여기도 있거든요. 네, 여름꽃이어서 지금 제가 데리고 온 겁니다. 산수국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여름이라고 하는 우거진 공간에서 이 녀석이 자기 꽃을 드러내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퀴즈 하나 내봐 드릴게요. 꽃들이 사계절 중에 가장 많이 피는 계절은 1번 봄, 2번 여름, 3번 나머지 계절. 우리가 그렇게 꽃구경을 보니까 언제 봄이- 가죠? 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네, 왜 우리가 들지? 꽃구경 봄에 가니까 봄에 봄일 가죠. 거라고 예. 생각하잖아요. 네. 봄에 피는 꽃은 대략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무려 50여 % 정도의 꽃이 여름에 핍니다. 왜 그럴까요? 봄이라고 하는 시간의 일양은 햇빛이 봄이라는 시간에 꽃을 피우면 자기만 드러날 수 있어요. 주변에 다른 녀석들이 꽃을 안 피우고 잎이 많이 안 나왔으니까. 예. 그런데 감당해야 될 그림자는 일단 일조량이 해의 길이가 짧습니다. 둘째, 기온이 밤에 춥습니다. 셋째, 매개자, 곤충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벌레는 어느 계절에 제일 많아요? 여름이죠. 네. 강우량이 적습니다. 온도, 일조량, 강우량, 매개자가 모두 불리한 조건에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만 봄꽃이 되는 겁니다. 여름꽃은 제일 많은 이유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일조량, 강우량, 매개자, 온도. 그런데 여름꽃이 감당해야 될 숙제는 뭘까요? 치열함이죠. 치열함.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우거진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야 돼. 그런데 이 녀석의 진짜 꽃은 얘가 아니에요. 얘는 남자들이 예전에 옷에 여기 제 거에 좀 있나? 거요? 뽕이라고 부르죠, 뽕. 이 어깨 좀 있어 보이려고 네. 남자들이 그 신발에 깔창, 키높이 뭐 이런 거 뽕 넣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뽕 넣은 겁니다. 요 녀석이 진짜 꽃입니다, 요거. 이 하나가 모여서 요게 진짜 하나의 꽃인 겁니다. 저러니 여름꽃으로 저걸 피웠다가 자기가 드러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원뽕, 투뽕, 쓰리뽕. 더 커 보이려고 자기를 성형하는. 부풀리네요. 예, 부풀리. 자기 외형을. 자기의 숙제를 여름꽃의 숙제를 극복하기 위해 저런 삶의 꼴을 만들어낸 거죠. 얘는 또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버들강아지인가요? 버들강아지. 진짜 이 생태 감수성의 문제가 좀 심각한데 정규적으로 제가 특강을 와드려야 될 것 같은. 이게 밤송이에요. 에? 이게 밤꽃이에요. 밤꽃이요? 예, 얼마 전에 이 대구, 경북 중에 북부가 아닌 지역은 지금 거의 북부 지역은 아직 피어 있고요. 이 뭐 경북의 남쪽은
이 녀석들 다 지고 지금 밤송이 굵어져 가고 있거든요. 요 녀석이 숫꽃, 여기 요 꼬리 모양이 이게 암꽃입니다. 밤꽃은 화려한가요? 숲속에서 보면 화려하지 않아요. 밤꽃이 여름에 피어나는 대표적인 꽃인데 이 치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밤꽃은 어떤 전략을 쓸까요? 아까 산수국은 모양을 부풀렸다면 향기를 막 그렇습니다. 향을? 밤꽃의 향기가 특별한 이유는 네. 매개자들을 그 치열함 속에서 불러 수정을 맺으려고 하는 자기만의 특별함인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별 생명체들이 저마다의 숙제를 풀고 있구나. 이걸 이해했다면 숲이라고 하는 공간은 욕망하고 있는 존재들이 꽃 피고 자라고 하늘 막 빛을 받아야 되고 하는 욕망의 공동체이거든요. 우리 사회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숲이라고 하는 공간은 놀라운 앙상블, 조화를 이뤄내고 있어요. 아주 직관적인 그림을 하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개수나무 사진을 겨울에 찍은 건데요. 이 하늘을 나누어 쓰고 있는 가지 줄기와 가지 끝이 보이세요? 네. 부딪히고 있지 않죠. 네. 이렇게 모여 사는데 서로가 가지의 끝들을 그늘이 들면 서로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나눠 쓰는 지혜를 이렇게 보시면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살지만 그 제한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눠 써야 할지 이 숲은 공동체로서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열리지요? 훌륭하네요. 네. 네, 열리지가 얼마나 놀라운 피눈물 나는 과정인지 이게 주변에 원래 나무가 많았을 때 이 두 그루가 딱 붙어서 태어난 거죠. 나무들에게 내려진 모든 생명에 내려진 어떤 바꿀 수 없는 게 있는데 태어나는 자리를 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붙었는데 가지를 뻗었는데 서로 부딪힌 겁니다. 이 열리지라고 하는 건 자기의 피부를 내주지 않고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신의 피부가 벗겨질 때 이 아픔을 인간 같으면 이 세포를 열어줘야만 서로가 이렇게 합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옮겨갈 수는 없으니까. 인간 같으면 이사라도 가는데 나무들이 조화를 찾아내는 방법 중에 열리지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숲에 또 놀라운 모습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생식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기생식물.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들어보긴 했죠. 이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뭐 어른들의 용어로 말하면 누군가에게 빨대 꽂고서 하는 거죠. 뒤에 보시면 이게 칡덩굴이거든요. 네. 잎이 큰 녀석들. 네. 이 앞에 뭔가 그 덩굴, 실 모양,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저게 실새삼이라고 하는 기생식물이에요. 우리나라의 기생식물이 세 종, 많이 잡아주면 세 종,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2.5종이 있어요. 별로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네. 여러분 심지어 대다수의 사람은 일생 동안 환갑이 오기 전에 또는 칠순 전에 이걸 못 보고 늙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정도로 건강한 공동체는 기생식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지인이 찍어서 보내준 사진인데 기생식물 중에 하나 야고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 두 종이 대표적인 우리 이 생태계에 있는 기생식물이고요. 겨우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는 네, 약재로도 쓰는. 네, 뭐 항암 효과가 있다. 역시 숲을 바라보는 눈은 그렇죠.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예. 겨우살이라고 하는 녀석은 잎은 스스로 초록색으로서 광합성을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얘를 반기생으로 분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종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누군가를 착취하는 구조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보시면 숲에 사는 생명들 중에 인동덩굴이라는 녀석이거든요. 금색과 은색의 꽃을 같이 피운다 해서 금은화라고도 얘기합니다. 금색의 꽃과 은색의 꽃을 같이 낸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조금 더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금색의 꽃은 어떤 꽃이냐면 비녀를 꽂은 꽃입니다. 네?
비녀. 비녀요? 제가 이렇게 강연장에 가서 그 기혼인 걸 제가 알면서도 기혼인 법 보이시는 분에게, 여성분에게 결혼 안 하셨죠? 이렇게 어머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아니 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안 했냐라고 이렇게 묻는 말이 감사하죠? 그렇죠. 그 반대로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근데 꽃들은 결혼하면 반드시 비녀를 꽂아서 보여줍니다. 나 결혼했다. 결혼 반지를 낀 겁니다. 야. 오지 말란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같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건 뭐예요? 난 또 다른 가능성이 아직 살아있지 않나 이거죠. 그런데 꽃들은 또 다른 가능성, 여지를 전혀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 곤충에 대한 배려로 저는 읽혀요. 제가 꿀 농사를 하거든요. 육각형의 집에다가 꿀을 채워 넣잖아요, 네. 벌들이. 여러분은 상상 또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벌 한 마리가 육각형의 그 벌집에 꿀을 가득 채우려면 몇 송이 정도의 꽃을 헤매면 될까? 만송이? 훌륭합니다. 만송이? 놀라지 마세요. 꽃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8,000송이 정도를 헤매야 그 작은 벌집 하나를 채울 수 있는 벌집 거죠. 하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벌들이 일벌이 한참 일할 땐 석 달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결혼 안 한 꽃인 줄 알고 갔는데 없어. 허당이야. 한 번씩 에러를 겪으면 이게 2배로 늘죠. 예. 네. 날개짓과 호흡도 2배로 늡니다. 그 헛수고를 덜어주는 거군요. 그렇죠. 수명도 짧아지기 때문에 배려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네, 수정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보여주죠. 거네요. 이 꽃은 여름꽃의 대표적인 녀석인데 이 녀석이 꽃입니다. 네. 오미자? 오미자 역시 먹는 쪽에 산딸기? 이 녀석의 진짜 산딸기 닮았죠? 네, 산딸기 같아요. 네, 요렇게 생긴 산딸기 같은데요? 녀석입니다. 요거 산딸기 닮았다고 예. 산딸나무라는 나무입니다. 산딸나무. 아마 여기 KBS 어디 정원에도 있을 거라고 저는 그래요? 보는데요. 예, 아마 나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산딸나무의 진짜 꽃은 요 녀석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더 연두색으로 여름에 꽃을 피우면 드러내요, 못 드러내요? 못 드러내요. 못 드러내니까 흰색의 이파리를 꽃 모양으로 바꿨어요. 꽃잎 모양으로. 여기 보시면 잎맥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네. 잎을 변형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도 결혼하면 어떻게 표시하냐면 딱 봐도 보이시죠? 네? 결혼 흔적 안 보여요? 아, 흔적. 이렇게 네. 얼룩 같은 걸로. 네. 여러분 곤충은 자외선 계열을 잘 봐요. 우리는 가시광선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곤충들은 꽃들이 결혼 표시를 딱 해주면 그 흔적을 우리와 더 다르게 더 예민하게 파악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꽃들은 홀로 살지만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무언가를 배려하며 사는구나 하는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숲이 봄이 오는 순서를 쭉 제가 촬영해 놓은 거예요. 단면으로. 위로부터 봄이 와요. 아래로부터 봄이 와요. 아래로. 아래로. 그렇죠. 지금 아래로부터 오잖아요. 아래로부터. 왜 키 큰 나무들은 잎을 안 냈을까요? 밑에 아이들 먼저 나오라고요? 설마 그걸 알고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아마 격렬히 화를 낼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자연을 보면 그렇습니다. 키 큰 나무들은 아직 잎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가을은 어떻게 오냐면 위에서부터. 반드시 위에서부터. 위로부터 물들고 키 작은 나무들은 아직도 광합성을 하는 중입니다. 시간을 나눠 쓰는 모습이 있구나, 자연에는. 그리고 숲에 사는 모든 생명은 자기가 이뤄낸 모든 것들을 숲으로 되돌려놔요. 우리처럼 더 많은 걸 내가 물려줘야겠다, 내 새끼한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식물들은 그런 상속 제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숲으로 되돌려 놓죠. 죽은 나무를 자른 거예요. 그 안에 아주 많은 미생물과 애벌레와 알들이 들어가서 삶을 살고 겨울을 나죠. 그 녀석들이 나비가 되고 벌이 되고 그래서 꽃이 피면 그걸 다시 열매로 바꿔내죠. 공평하게 모두 한 번 살아낸 삶에 대한 성과를 숲으로 되돌려내고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은 흙으로 되돌아갑니다. 이게 숲의 일생이죠. 이렇게 보면 한 생명은 자기의 숙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공동체는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내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맺는 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숲을 만나면 삶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뭐가 삶을 사랑한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찾아내셨어요? 삶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예, 한번 얘기해 보시죠. 지금까지 우리 김용규 교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각자의 숲을 이루는 식물들이 자기 삶을 감당하는 방법,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하는 식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네, 훌륭합니다. 역시 그 공부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숲을 만나면 삶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른과 아이의 차이를 제가 유심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른인가 아이인가 한번 자가 진단 해보세요. 아, 배고파. 아, 짜증나. 아, 힘들어. 아, 졸려. 이러면 어른이에요, 아이예요? 아이일 것 같아요. 어른은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엄마는 배 안 고파? 엄마는 힘들지 않아? 엄마도 힘들겠구나. 응? 아이들은 자기만 괴롭고 힘들대요. 그런데 어른이 된다는 건 아, 나 아닌 존재는 힘들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존재들이죠. 응? 그런 깊은 눈을 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표들이 이렇게 완성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짧게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삶의 4가지 차원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나도 꽃처럼 살아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왜 숲을 만나면 삶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냐면 이 얘기를 드리면 분명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눈 속에 피어나는 꽃이 보이시죠? 앉은 부채. 앉은 부처라고도 이렇게 쓰다가 앉은 부채라고 하는 꽃인데요. 정말로 눈 속에서 피어납니다. 얘는 매개자를 이 겨울에 부를 수 있을까요? 못 부르죠. 아니요. 이 안에 보면 벌레들이 있어요. 이 안이 향기도 그렇고 온도도 높아요. 겨울을 건너는 곤충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 추위에 안온함을 제공하면서. 엄마네. 제가 어머니에게 20대에 첫사랑에 아주 아픈 통증을 안고 머리를 빡빡 밀고 휴학계도 내지 않은 채 학교에서 시골로 낙향 비슷하게 들어간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사흘 동안 문을 걸고 나오지 않는 저에게 때마다 밥 먹으라 소리만 하시고 사연을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사흘째 되는 날 어머니께서 문고리를 따고는 들어와 미음을 건네며 일어나 앉아 이놈아 한술 떠 그래야 그년을 잊든가 새년을 만나든가 할 거 아니요? 제가 어머니의 표현을 그대로 이렇게 거칠게 표현해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어머니 그러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이걸 아셨을까? 일어나 앉으며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 사랑이 뭐유? 이렇게 여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애미가 배운 게 없는데 이놈아 뭐 어찌 알겠냐. 근데 사랑은 아무래도 눈물의 씨앗일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시큰둥해서 다시 누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2년 반 전에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머니를 통해 사랑을 온전히 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무처럼 사셨던 분이에요. 우리 경북 문경 가은에서 태어나 제를 넘어 우리 충북 괴산으로 시집을 오셨는데 그 가난한 시절을 도망치지 않고 숙제를 풀어내듯 다 풀어내셨어요. 나무들은 겨울이 없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개 인간은 겨울이 없길 바라죠. 내 인생에 겨울은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 추운 거 싫어요. 아니 삶의 겨울. 네. 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겨울이 있어 괴로운 것이 아니다. 겨울이 없기를 바래 삶은 괴로운 것이다. 이 자세로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와락 껴안으셨거든요. 사랑에 대한 제 정의는 나무처럼 사는 것이다라고 내리지만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에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랑은 함께 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기꺼이 함께 하는 것이다. 빛나는 것만을 함께 하고 싶은 건 사랑의 딱 절반만 함께 하고 싶은 거죠. 나무들이 겨울은 안 겪고 봄날만 있길 바라는 거하고 같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24년 와병하시는 아버지를 안타까워하시며 늘 네 아버지가 참 가엾다. 이제 정년 퇴임하셔서 이젠 좀 편안하게 사실 수 있을 때 쓰러지셔서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이 참 가엾다. 밀어내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무들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벌이든 뜯어먹는 애벌레든 이런 것들 또는 찬바람, 눈보라 피하려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기꺼이 빛나는 날들과 서러운 날들을 함께 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걸 전 나무와 숲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숲학교 네. 김용규 교장 선생님의 숲에서 얻은 삶의 지혜를 잘 전수받았는데 네.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냥 숲을 가면 나 오늘 저기 그 숲에서 기운이 좋네, 뭐 피톤치드 했네 이런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가면은 그냥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앉아서 관찰할 수도 있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얘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숲 어떤 그 힐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김세현이요? 그래서 그동안 이런 깊이를 모르고 너무 쉽게 대했어요. 그죠? 그냥 하찮은 풀이니까 꽃이니까 내가 꺾어도 되고 밟아도 되고. 근데 그 안에 이런 큰 뜻이 숨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진짜. 예. 정말 삶을 사랑하게 되는 숲 여행 네. 이야기를 들려주신 김용기 교장 선생님께 저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위와 피로에 지친 몸과 마음, 이번 여름에는 가까운 숲을 통해서 재충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주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가까운 숲을 찾아서 가만히 숲이 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예, 아침마당 대구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